강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후 종합토론은 별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강의 후 충분한 질의응답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하니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 강사 소개는 김종우 도당위원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엉덩이에 좀 땀이 나지 않습니까? 아유, 이렇게 강제로 집체 교육 시켜가지고 옛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 저한테 원성, 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안일함이나 또 교만함 이런 것들을 말끔히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욕 다 듣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길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산자위인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공통점은 18년도 보궐선거 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성환 의원 지역구가 성북구인데 거기에 노원구 상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준석이었습니다. 2대0 두 번 다. 예. 20대 때는 이해찬 당대표님 비서실장으로 별명이 꾀돌입니다. 꾀돌이. 그리고 저랑은 그때도 그린 뉴딜 연구에 지금은 탄소중립 실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저도 산업분과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2050 아마 정부 정책을 제일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코어맨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지방 소멸 위기에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만큼 현장에 제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정말로 가장 절절하게 그 문제를 느끼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시고 있고 기후위기, 환경위기에 가장 앞장서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에 거의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 수준으로 정말로 탁견을 갖고 있고 아주 현장에 구체적인 그런 현장감도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탄탄하게 이론과 실제 현장을 두루 깨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바쁜데도 어렵게 제가 저녁 사기로 하고 오늘 모셨습니다. 특강을 부탁합니다. 이거요? 네. 이걸로 넘기면 돼요? 네. 보이네. 반갑습니다. 요 정도 거리면 바이러스균이 저희까지 튈까요? 안 튈까요? 네, 제가 검사를 엊그제 한번 또 받아서 네, 못생긴 얼굴이긴 합니다만 꺼내놓고 하는 걸로 하고요. 25분인데 집에들 가셔야죠. 우리 김정호 도당위원장님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면 걸리나? 아, 그렇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잠이 오고 쉬는 시간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2, 3교시 때 도시락 까먹고 점심시간 때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안 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은 노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냥 주마 간산격으로 지나는 걸로 하고요. 되게 사람이 40분 50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다가 제가 딱 요 한 대목만 집중하시라고 할 때 그때만 딱 집중하시고 그냥 나머지 시간에는 릴렉스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이거 가립니까? 제가 오늘은 주로 이제 기후 관련한 얘기를 할 텐데요. 기후가 얼마나 절박하냐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이제 요거는 좀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사에 여러 가지 숙제가 참 많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동네 의대도 유치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내가 당선도 돼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인류사의 숙제들이 있는데 지구사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가 두 가지랍니다. 하나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발전시키는 과정에 불평등이 매우 심각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빌 게이츠나 우리로 치면 삼성의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이나 이런 세상의 0.1%의 분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보면 1%, 조금 더 크게 보면 10%가 세상의 부를 독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에 삽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세상이 갑니다. 그래서 뭘 해결해야 되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게 세계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두 가지. 우리나라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뭘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평화적인 교류, 장기적으로는 통일 문제가 하나 있고 그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국가가 여전히 불균등하게 발전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참 아쉬운 문제인데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납니다. 인구 절벽 문제가 우리 장차 경제 문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 닫는 것도 인구 문제하고도 많이 연동돼 있습니다. 그 크게 보면 세계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보면 플러스 세 가지 문제, 이게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숙제들입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중에 하나, 기후 문제를 오늘 잠깐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죠? 기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서 막 호주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이상 산불이 쭉 가기도 하고, 작년 일인데 서울이 32도일 때 모스크바 위쪽에 북극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가 38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저기 중국의 한사댐이 막 무너질까 봐 걱정도 하고, 대한민국도 50 며칠간 장마가 계속돼서 이게 장마냐 기후위기냐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게 이제 갈수록 계속되잖아요. 이 김해는 어쨌는지 모릅니다만 이번 주에 여의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동남아 놀러 가면 낮에 잠깐 비 내렸다가 그쳤다가 또 비 잠깐 내렸다가 그쳤다가 막 그런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스콜. 아유, 공부 잘하시네. 스콜. 그런데 김용민 그랬죠. 갑자기 3일 연속 스콜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도 동남아 닮아가는구나.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는 지구의 온도가
1도씨 이상 올랐고 대한민국은 조금 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은 거의 1.5도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혹시 여기 박물관 이런 쪽에 계신 분 안 계시죠? 여긴 다 의원님들이라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박물관 업계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맘모스 있죠, 맘모스. 그 맘모스가 4만 년 전에 우리 종이 다 호모 사피엔스 종인데 그 호모 사피엔스 종이 전 지구로 퍼지는 과정에 맘모스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맘모스가 4만 년 전에 다 멸종합니다. 누구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 종인 우리 때문에 멸종합니다. 그 맘모스를 이제 화석이 발견되면 이제 과학관 같은 데 전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공식 가격, 그거를 일본 말로 야매라고 합니다. 비공식 가격이 2억 원 정도 갑니다. 맘모스 화석이 통째로 발견이 되면. 근데 최근에 맘모스 화석 가격이요, 똥값이 됐습니다. 2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기후 얘기하는데 웬 맘모스예요? 왜 그랬을까요? 또 잘하시네. 이건 더 할 것도 없겠어요. 그럼 시베리아가 동토의 땅입니다. 동토의 땅. 그런데 거기도 우리 서울보다 훨씬 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온이 상승해서 그 동토의 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에게 쫓겼던 맘모스가 한꺼번에 계곡에서 이제 몰살당한 그 맘모스의 화석들이 땅이 녹으니까 한꺼번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표피도 그냥 아주 멀쩡한 맘모스가요. 막 10마리, 20마리씩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좋은 일이죠. 과학관에 맘모스 이제 화석 전시해야 되는 과학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같이 묻혀있던 탄저균이 같이 나옵니다. 동토에 묻혀 있었던 메탄 이런 게 땅속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맘모스 화석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거 왜 없어졌나? 원래 그런가? 보이십니까? 요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인 듯합니다. 요 앞에 조그만 게 우리 인류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립니다. 좀 나아지는 줄 알았더니 무슨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다시 영국이 한 60% 정도 접종을 했다는데 다시 하루에 10,000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코로나가 매우 심각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도 아주 심각하고요. 그런데 이 기후 위기가 실제로 본격화되면 100배, 1000배 더 큰 위기가 온답니다. 위기일지 멸종일지 알 수 없습니다. 위기 정도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인류가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멸종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여기서 3분만 집중, 3분만. 여기가 60만 년 전 남극입니다. 이 그래프가 6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남극에서 드릴로 채취한 빙하를 분석한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래프입니다.
요 아래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왜 안 보일까? 이게 안 보이시죠? 보입니까? 흐릿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저 밑에가 온도 그래프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온도도 같이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냥 뻥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60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여기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피크 지점이 얼마냐? 280 ppm입니다. 지구상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80 ppm을 단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우리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최대치인 60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데 200년 전에 산업혁명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밑에 온도가 같이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저게 현재 스코어 417 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얼마냐? 450 ppm. 옛날에는 1 ppm씩 올라가다가 10년 전부터는 2 ppm씩 올라가고요. 최근에는 3 ppm도 올라갑니다. 1년에. 요 옆에 건 뭐냐? 킬링 곡선이라고 써 있는데요. 하와이에는 무슨 포항제철 같은 GX 칼텍스 같은 그런 공장이 없습니다. 하와이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417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톱날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인데요. 왜 저게 톱날처럼 돼 있을까요? 우리 정영섭 의원님, 왜 저게 톱날처럼 돼 있을까요? 이걸 저 의원님 혹시 여기서 이제 막 마치고 그러면 나중에 저 공천할 때 뭐 좀 가산점 이런 거 왜 이게 톱날일까요? 아시는 분? 그렇죠. 의원님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이것도 없어졌네. 하와이가 북반구에 있죠. 하와이 북반구 맞나?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북반구에 육지가 더 많습니다. 남반구보다. 북반구에 나무가 한참 자랄 때는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럴 때는 이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가을 겨울에 잎이 집니다. 그러면 나무가 먹었던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뿜습니다. 그러면 이 칼날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실제로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무를 잘 심고 지켜야겠죠. 근데 막 베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입니다. 저기 뭐 숫자 있죠. 6, 22, 19, 46. 저게 무슨 숫자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독일에 있는 한 기후 관련한 단체가 우리 행성 지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6년 6개월 22일 19시간 남았답니다. 이대로 가면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으로는 450 ppm이고 지구의 온도 기준으로는 1.5도씨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현재 1도씨가 이미 넘었고요. 0.5도씨가 남은 건데 그 0.5도씨가 올라가는 데까지 남은 시간이 6년 6개월 남았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얻어갈 것 좀 호소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가 태어난 동네를 사랑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애향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일전만 하면 막 불끈불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어디 저 12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저기 파리를 갔는데 파리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딱 가는데 삼성전자 간판이 보이고 LG전자 간판이 보이면 저것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애국심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더 가져야 됩니다. 뭘까요? 애구심을 가져야 돼요. 애구심.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애구심이라고 했더니 제가 노원구 출신이다. 노원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냐? 그거 아니고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구가 지름이요. 지구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구의 지름. 지구과학 얼마라고요?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쯤 됩니다. 지구의 지름 12,000쯤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한참 가요. 파리 가려면, 뉴욕 가려면 더 걸리고요. 그래서 이게 무한히 큰 것 같은데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참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행성 지구에 이 기적 같은 우리 의원님 같은 분들이 사십니다. 아직까지 우리 과학으로 생명이 사는 행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기적 같은 존재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기적 같은 얘기입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아이고 김정호 의원님 때문에 쌩 고생한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더라도 내 마음 속에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져본 적이 있는가? 손. 아, 네. 한 5분쯤 손 드셨어요. 10분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한 번쯤 고민해 봐 주시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이거. 수업 끝. 나머지는 또 없어졌네. 나머지는 이제 보충이니까 그냥 대충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역사인데요. 이거는 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오늘은 이제 종교의 시간이 아니니까요. 제가 참고로 천주교 신자인데 과학의 역사를 한 번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우주의 역사가요 137억 년 됐습니다. 우주의 역사. 우주의 시작점이 뭔지 아시죠? 빅뱅. 이거 어디서 공부 잘하시는 분 계시는데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압니까? 그 썰렁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동방신기가 있었습니다. 대성이의 빅뱅 말고 그 전에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고 빛이 있고 뭐 그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해서 처음에는 빛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38만 년 후에 빛이 빠져나오고 3억 년 후에 처음으로 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10억 년 후에 그 별의 무리인 우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110억 년짜리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우리는 늘 우주를 들고 다닙니다. 안 그럽니까? 사과 들고 다니십니까? 저는
우주를 들고 다닙니다. 갤럭시. 가끔 우주를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갤럭시. 네. 그렇죠. 이 우주에 110억 년 된 우리 우주인데 50억 년 전에 일이 하나 생깁니다. 50억 년 전에 현재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우리의 그러니까 아버지 태양이죠. 아버지 태양이 폭발합니다. 50억 년 전에 폭발을 합니다. 그거를 이건 모르시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김정우 의원님들이 엄청 수준이 높습니다. 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초신성의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생깁니까? 그 전까지는 가장 무거운 물질이 철이었습니다. 포항제철에서 생산되는. 그때 초신성의 대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해서 생기는 물질이 다이아몬드, 금, 은, 우라늄 이런 무거운 물질이 그때 생깁니다. 이렇게 폭발해서 그게 다시 중력 작용에 의해서 다시 모입니다. 46억 년 전에. 그래서 태양이 다시 생깁니다. 세 번째 행성이 우리 지구입니다. 46억 년 전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우리 지구 행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금도 들어옵니다. 금을 어디 가서 도대체 캐? 근데 그게 그런 연유로 들어오게 됩니다. 10억 년 동안은 8억 년 동안은 거의 생명이 살지 않았습니다. 46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지구에. 그 지구 행성에 생명이 살기 시작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에 생명체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세포로 진화하는데 20억 년쯤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에 이게 무성생식을 하다가 10억 년쯤 전에 유성생식을 합니다. 유식한 말로. 암수가 나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진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5억 년 전에 드디어 생명종의 대폭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뭐 몰라도 됩니다. 3억 년쯤 전에요. 굉장히 지구가 울창해져서 나무들이 쑥쑥 자라는데 그때만 해도 이 나무를 갉아먹을 수 있는 소위 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가 쓰러지면 땅속에 묻히면 고스란히 석탄이 됩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플랑크톤이 땅에 들어가서 석유가 됩니다. 3억 년 전, 2억 5천만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라는 걸 해서 갖다 썼죠. 좋았습니다. 그때 우리 인류의 숫자가 이건 모르겠죠. 250년 전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우리 지구상의 인간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예? 뭐라고 하셨는데? 5억 명. 좀 더 쓰셔야 됩니다. 네, 조금 많이 쓰셨습니다. 10억 명쯤 됐습니다. 우리 인류의 숫자가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우리 인류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때 이전까지는. 석탄과 석유를 개발하면서 드디어 문명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농업혁명을 거쳐서 산업혁명에. 그러면서 우리 인류가 폭발합니다. 현재 77억 명입니다. 그 250년 동안 7배,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2억 5천만 년 전, 3억 년 전에 석탄과 석유를 갖다 떼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갈 거냐? 현재까지 5번의 멸종이 있었습니다. 5번째 멸종이 공룡의 멸종입니다. 6,6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 반경 10km짜리 운석이
멕시코만 옆에 유카탄 반도에 떨어져 가지고 핵폭탄의 한 1000배 정도 되는 위력이 땅에 떨어져서 공룡이 멸종합니다. 공룡은요, 자기가 멸종할지 몰랐습니다. 공룡의 눈으로 30분쯤 전에 뭔가 하늘에서 그냥 노랗고 반짝반짝한 물질이 지구상으로 가까이 오는 걸 공룡이 쳐다봤겠죠. 이렇게 저게 뭐다냐 이러고. 근데 그게 핵폭탄인지 몰랐습니다. 운석의 대폭발로 공룡이 멸종합니다. 6번째 멸종이 오면 그거는 우리 인간 탓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류는 자기가 그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까 마리아나에서 보셨던 하와이의 그 측정소에서 봤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2ppm 내지 3ppm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가면 기후 때문에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설마 합니다. 과학이 해결해 주겠지,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멸종은 막아야죠.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기후 문제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님이 작년에 한국판 뉴딜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하고 그린을 섞어서 밑에 소위 사회안전망을 깔고 그린 뉴딜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해보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유럽은 2019년에 우리가 공룡처럼 멸종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를 더 이상 쓰지 않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2019년에 선언을 합니다. 우리 김정우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멸종하는 건 안 맞으니까 우리도 좀 빨리 해보자고 막 했는데 대한민국의 산업계가요, 석탄과 석유를 엄청 많이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고 좀 천천히 가지 하는데 중국도 선언을 했죠. 보아하니까 일본도 선언을 곧 한대요. 그리고 미국의 당시에는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전인데 미국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도 아니 할 수 없겠다고 하고 작년에 드디어 2050년까지 우리도 탄소 중립으로 가보자 하고 이제 대통령님이 선언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기재부나 산업부나 그 관련된 업계에서는 아니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우리 산업체가 그거 빨리 바꿀 수 있겠어? 대략 2055년, 2060년, 2070년쯤 돼야 되겠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선언하고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니까요,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옛날 미국의 대통령 출마했다가 한번 떨어지고 지금 바이든의 기후 특사를 하고 있는, 기후 대사를 하고 있는 존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이요, 여기 보시는 대로 하겠답니다. 석탄 발전은 5배 빨리 퇴출시키고 산림은 5배 빨리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현재 속도보다 6배 빨리 늘리고 전기차는요 22배 빨리 해보겠답니다. 미국에서. 이 영향이 이제 언제 우리나라에 미치냐? 올해 4월 달에 바이든이 세계 기후 정상회의를 합니다. 자기가 취임하고 100일째 될 때 하겠다고 해서 그게 4월 달에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도 우리가 해볼 테니 니네도 해 라고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 속도죠. 물 좀 먹고요.
오늘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요 뒤에 거는 듣고 잊어먹고.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화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심 의원님은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56이요? 그러면 말띠십니까? 네, 저 참고로 뱀띠입니다. 예, 5학년 7반입니다. 2050년이면 30년, 29년 남았습니다. 심 의원님 살아 있을까요, 우리?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저 세상에 있을 거고 다수는 살아 계실 시간이고 2050년이면 아마 이제 주력은 우리 다음 세대가 있을 그 시기이긴 한데 29년 남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29년 남은 게요, 문명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우주사 137억 년, 지구사 46억 년, 생명사 38억 년 빼고 우리 인류사만 보면요, 우리 인류의 시작점은 700만 년 전에 소위 유인원으로부터 분기되어 나옵니다. 그거 빼고 호모 사피엔스류, 우리가 맘모스를 멸종시켰는데 우리 종은 20만 년 전에 출현합니다. 그때부터 10,000년 전까지는 소위 구석기 시대, 그 시기를 넘어서면서 드디어 우리가 문명을 만듭니다. 10,000년 전에 농업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정착하고 문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그 문명입니다.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안 외워지든지 유프라테스, 무슨 황하, 이집트 뭐 이런 거 막 시험에 나오는데 아이고 뭐 맨날 틀립니다. 그 문명을 시작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10,000년 전에. 그리고 그 문명이 쭉 오면서 중세 시대를 넘어서 소위 드디어 석탄과 석유를 쓰기 시작한 혁명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의 기반은 석탄과 석유입니다. 1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영국이 했습니다. 영국이 석탄과 제임스 와트가 석탄을 개량한 겁니다. 전기기관을 효과적으로 만든 거죠. 발견한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탄광에서 물 빼내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그 다음에 기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스티븐슨. 네, 의원님, 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차를 만듭니다. 그 기차가 처음으로 상업용 기차로 처음 다니는 데가 어디냐?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죠?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는 맨체스터 시티하고 그 옆에 리버풀이 붙어 있습니다. 서울로 치면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상업용 기차가 처음 다닙니다. 전기기관차가. 언제? 1829년에. 그 힘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모두가 철도를 깔고 전기기관을 움직이고, 그 힘이 1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기와 석유와 자동차입니다. 누가 했냐? 헨리 포드가 합니다. 그 전까지 자동차를 안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최초로 자동차를 디젤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와, 공부 잘하시네. 네, 다임러, 크라이스터, 우리가 하는 회사의 이름들이 다 그때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도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멸종하게 생겼으니 더 이상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등으로 새로운 문명으로 가야 합니다. 석탄과 석유 안 쓴다고 우리가 타잔이나 부시맨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문명으로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는, 그러면 그게 차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보통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반의 3차 산업혁명, 뭐 알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뭐 막 섞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30년 후의 문명은 산업혁명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않게 될 겁니다. 현재로 보면 대략 그건 녹색혁명이라고 부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녹색혁명은 그럼 누가 이끌어 갈 거냐? 누가 주도할 수 있는가? 누가 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가능성의 단초들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상류층이 거기는 홈파티들 많이 하잖아요. 홈파티 하면서 제일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시죠? 미국의 상류층이 과거에는 월프를 썼습니다. 세탁기, 텔레비전 뭐 이런 거 다. 요즘은 미국의 상류층 가정에서 몽땅 다 한국 가전제품을 씁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다 한국 거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 자랑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 스가보다 훨씬 대접을 잘 받고 왔잖아요. 영국 가서도 그렇고. 그게 대한민국 제조업의 힘이죠. 뭐 잘 아시는 겁니다만. 대한민국이 현재 제조업 경쟁력 순위로 보면 세계 3위쯤 됩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빨리빨리를 제일 잘합니다. 세계인이 아는 단어 빨리빨리. 새로운 것을 가장 빨리 흡수합니다. 그러니까요. 4.7 재보궐선거 하는데 우리가 좀 잘못했죠. 좀 책임이 있으면 좀 납작 엎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설마 서울은 이기겠지 하고 그냥 후보를 냅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 사는 분들이 아니 저기 무슨 성추행도 하고 그런 책임 있는 당이 국민들 의사도 안 물어보고 지들끼리 당원 당규를 싹 바꿔가지고 후보를 내? 괘씸하네. 그런데 LH 사고가 나고 내로남불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혼을 내줘야 되겠네.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싹 먹고 나니까요. 제 아무리 상대당 후보의 무슨 도덕성이나 뭐 흠집이 나도 쳐다를 안 봅니다. 이미 서울 시민들하고 부산 시민이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을 내주자 이렇게. 그런데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런 소위 네트워크라고 하죠. 의사소통이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빨리빨리 하는 의사소통 능력에 제조업 경쟁력에 또 우리는 이미 촛불을 거치면서 소위 민주적 시민의식이 어느 곳보다 성숙되어 있습니다. 이 힘이면 200년 전에 영국, 100년 전에 미국이 했던 새로운 문명을 대한민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년 전에 식민지를 경험합니다. 70년 전에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합니다. 굴욕과 폐허를 거친 나라입니다. 1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0년 전에 모든 게 망가집니다. 그런 나라가 농지개혁을 합니다. 북한은 무상으로 농지개혁을 하고 남한은 유상으로 농지개혁을 합니다. 그때부터 자연농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 자연농을 하셨던 분들이 자식들 소 팔고 땅 팔아서 교육시킵니다. 그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농지개혁을 할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평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70년 가까이 지나니까요. 다시 부가 자본주의 특성상 한쪽으로 쏠립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한 소수만이 아니고 더불어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그 성과를 같이 나누고 누릴 수 있는가? 그건 누가 잘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이 잘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잘할까요? 국민의힘이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집에 가시고 실제로요. 뭐 최근에 무슨 저 공정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영선 당대표를 만들었습니다. 2번 붙어서 제가 2대0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무슨 공정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공정은 시험 봐서 사법고시 패스해라. 시험 봐서 과고 가고 시험 봐서 하버드 간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소수가 세상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소수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따라와라. 그렇게 하면 엘리트주의가 나옵니다. 성공한 소수. 그 나머지 다수는 뭐냐? 당신들은 그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실패한 거니까 세상에 딴지거지 말아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 더 보상을 받는 것 오케이. 그렇지만 모두는 모두를 위한 서비스업입니다. 창원의 기계공장에서 노동하시는 분도 창원에서 구청에 취직돼서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도 그 모든 분들이 꼭 의사와 변호사만 중요한 직업이 아니고 모든 직업이 없으면 세상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죠. 그런 가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이 기후 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 포함해서 없어졌다 또 어디 갔어요? 이 녹색혁명의 30년의 과정에서 전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그 성공의 과정을 소수의 재벌들이나 대토지 소유자나 그런 사람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그 성과를 함께 누리면서 그 문명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힘. 저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패권 국가가 아닙니다. 제국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K 방역을 하는 그런 모범을 세계에 수출하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힘, K 항공, 카이입니까? 카이에 우리 김종호 의원님이랑 가봤더니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항공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런 힘을 수평적으로 수출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성과들을 국내의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 저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얼마나 더 쓰면 됩니까? 아, 그래도 됩니까? 네. 11분이니까 제가 15분만 더 쓰고 나머지는 질문, 나머지는 이제 강론입니다. 강론은 그 책에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1.5도씨에서 막아야 되는데 지구 전체적으로는 1년에 550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석유와 석탄에서 550억 톤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7억 3천만 톤 정도가 매년 나옵니다. 우리도 드디어 이제 피크는 찍었습니다. 2018년도에 피크는 찍고 19년, 20년에 6억 9천만 톤까지 이제 2년에 걸쳐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를 제로로 만드는 게 숙제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다음 화면에서 보시죠. 저게 현재 대한민국의 에너지 흐름도입니다. 그냥 나중에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에너지 수입하는데 거의 200조 원 정도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원을 통째로 바꿨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 기준으로 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200조 원을 안 줘도 됩니다. 이제 그 돈이 국내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그 200조 원이 어디에 쓰이냐? 석유 수입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고, 그 다음에 원자로에 들어가는 원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기? 여하튼 원자 거시기에 쓰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지금 현재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자동차로도 들어오고 석탄발전소로도 들어가고 저기 포항제철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에너지가 쓰입니다. 약 7억 톤 정도의 에너지입니다. 이 7억 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 제로화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님이 작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피포지 회의한 직전에 탄소 중립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한 법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2년 차인가 8.15 때 녹색 성장으로 가보겠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좀 아쉽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잘했더라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분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돈은 사대강에 때려 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탄소의 총 발생량은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탄소의 총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2050년까지 대한민국도 탄소를 제로화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현재. 엊그제 이제 그 시나리오 초안이 한번 뭐 신문에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잘 짜는 게 숙제입니다. 우리가 만든 계획입니다. 그냥 참고 삼아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게 현재의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일종의 구성도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게요. 이게 원전입니다. 원전. 요게 석탄입니다. 요게 천연가스입니다. 이게 재생에너지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에너지 계획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1.5도씨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꿔야 됩니다. 조선일보에서 늘 아니 그 뭐 원전이 위험해도 원전은 해야지. 그 저 산가 가서 자꾸 태양광 만들어서 쓰겠어? 이런 얘기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탈원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도 원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원래 설계 수명이 30년이고 최근에 만들어지는 건 60년인데 30년이 다 된 거는 그걸 뜯어 고치는데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설계 수명이 다 끝나서 운영이 끝난 것만 중단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원전은 이렇게 가서 2080년에 마무리를 하고요. 석탄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탈석탄이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가스도 일시적으로는 석탄을 대체하다가 마찬가지로 줄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2050년에 사실상 에너지 믹스를 바꿔줘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상대적으로 석탄 노동자들이 많아가지고 유럽 중에는 독일이 제일 늦습니다. 2038년까지 한다는데요.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하겠답니다.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이 독일 지도입니다. 빨간색이 풍력이고요. 노란색이 태양광입니다. 2000년에 독일의 풍력과 태양광의 지도입니다. 2006년도, 2017년도에 독일의 풍력과 태양광의 지도입니다. 북해에 가까운 쪽은 풍력이 많고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태양광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지도입니다. 현재요. 이런 원전과 이런 석탄 발전소 주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에너지원이. 독일이 저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도 곳곳에서 풍력과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 등등을 통해서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멸종 안 당하려고. 우리 자식 세대도 애구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새로운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에 바로 붙어 있는 농촌 마을의 한 전경입니다. 풍력 발전이 있고요. 그 풍력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ESS 시설이 있고요. 바이오매스 공장이 있고요. 바이오 가스 공장이 있고요. 돼지 축사가 있고 이 시스템이 이 마을을 먹여 살리고 남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습니다. 소똥, 돼지똥 이게 성분이 다르대요. 압니까? 돼지똥은 수분이 많아가지고요.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야 하고요. 소똥은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말려서 태워야 한답니다. 돼지 축사에서 나오는 거는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 축사에서 나오는 건 바이오 매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짜줘야 합니다. 요 마을이요. 에너지를 생산해서 90% 이상을 베를린으로 수출합니다. 먹고 삽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에너지 생태계죠.
누가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저거는 뭐 설명하기 복잡합니다만 그 하도 보수 언론들이 그 태양광 풍력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약간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더 결정적으로는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업자들이 들어와서 태양광하고 풍력한다고 하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요. 그래서 조례를 만듭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하지 마. 마을에서 떨어져. 도로가에서 떨어져. 이렇게 하니까 정작 할 데가 없습니다. 외부 업자보다는 동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이 돈을 벌더라도 동네 주민들이 벌어야죠. 유럽의 시스템이 그렇게 갑니다. 저희도 이제 그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가덕산인데요, 강원도입니다. 여기에는요, 태백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태백 주민들이 돈을 법니다.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덴마크나 독일에 가면요, 에너지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덴마크의 소위 저 우유 생산하는 농업 노동자들의 다수가 농업 노동자이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소젖도 짜고 풍력 발전소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줘야죠. 우리도. 근본적으로는 디지털과 그린이 결합해야 합니다.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 에너지 시스템은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석탄 발전소에서 대형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대규모로 고압 전선을 통해서 소비지랑 연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석탄 발전하고 원전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서울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곳곳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 고압 철탑은 안 돼 하니까요, 이미 완성을 해야 되는 고압 철탑 공사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에너지 송전 시스템을 짤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마을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야 합니다. 가능해? 가능하답니다. 이게 AI가 있어서 소위 이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고 해서 가상 발전소를 만들어서 태양이 떴다가 갑자기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에너지원을 바꿔줍니다. 바람이 불다가 바람이 멈추면 마찬가지로 그거를 마을 단위에서 AI가 조정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짭니다. 초기에는 돈이 좀 들겠죠. 우리 핸드폰 팔뚝만한 거 갖고 다니다가 지금 세계 최고의 갤럭시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분야에도 세계 최고의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이 분야는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속도를 내면요, 금방 합니다. 맞춰야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짜줘야 합니다. 마을 단위에서, 진주에서, 창원에서. 네. 10분? 아니 이제 금방 끝낼래요.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린 수소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저 울산의 저 석유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거나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말짱황입니다. 수소는 어떻게 생산하는 거냐? 재생에너지가 남아돌 때 그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그 풍력이 남아돌아서 재생에너지가 남아돌아서 소위 풍력발전소를 세우는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때 그거를 세우느니 그 시간 동안에 바람개비를 돌리면서 거기서 생산된 거를 두 가지로 저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그냥 전기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ESS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수소로 치환해서 저장하거나. 그렇게 저장했던 수소를 어디다 씁니까? 여기서 넥소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수소 자동차에 씁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디다 쓰냐면 발전의 연료로 써야 합니다. LNG 발전소가 원리가 비슷합니다. LNG 발전소를 궁극적으로는 그린 수소 발전소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 시설을 잘 만드는 것, 그게 어쩌면 창원의 경쟁력일 수도 있습니다. 블루오션 영역입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올해 EU가 드디어 탄소 국경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미국도 2025년부터 도입한답니다. 2021년에 제도를 도입해서 적용은 2023년부터 한답니다. 탄소 국경세 대충 느낌이 오시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탄소세를 적용합니다. 물건을 생산할 때 탄소가 나오는 만큼 세금을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이력을 추적합니다. 탄소 이력을. 그 제품이 탄소세를 부과를 한 거냐, 이산화탄소 없이 생산된 거냐 아니냐를 보고, 그게 유럽으로 넘어올 때 탄소세가 안 물었거나 혹은 탄소를 많이 생산한 제품이 넘어오면 국경을 넘어올 때 세금을 붙입니다. 그게 무역의 장벽이 됩니다. 아리백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 재생에너지를 100% 쓰겠다고 하는 세계적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BMW 등등 이미 한 400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늦어도 2050년까지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재생에너지로만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유식하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하청 기업들한테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제품도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라, 아니면 안 사준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에게도 협박을 하고 LG화학에도 하고 SK에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줍니다. 왜? 삼성 반도체가 그래도 제일 싸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아직은 사주는데 언제까지 사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고민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해외 사업본부는 모두 다 아리백 선언을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국내의 재생에너지 기반이 아직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것이 국제 무역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원자력으로 하면 안 돼? 원자력은 참고로 재생에너지로 안 쳐줍니다.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위험한 에너지임을 우리가 11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봤습니다.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므로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원자력으로 발전한 것은 아리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요, SK나 LG화학이 드디어 이제 우리도 재생에너지 100%로 배터리 생산하고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도 그렇게 생산해 볼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소, 전기차, 수송 분야 얘기입니다. 이 분야도 이제 우리가 빨리 바꿔나가야 될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님이랑 대우해양조선에 갔더니요,
지금은 배들이 다 소위 석유, 경유 떼고 미국까지 가고 암스테르담까지 갑니다. 조만간 암모니아로 바뀝니다. 그 암모니아는 그린 수소 기반의 에너지원으로 바뀝니다.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환경단체에서 와서 생 환경 파괴라고, 아이 기후위기 시대에 웬 공항을 더 짓냐고 데모를 합니다.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아니 두고 보세요. 2030년이면요 그린 수소 비행기가 뜹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부울경 일대에 많은 물류들이 가덕도 공항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 물류가 인천까지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이 얼마나 듭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줄여야 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2030년부터 그린 수소를 연료로 하는 비행기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놈 말이 맞을까? 두고 보십시오. 2040년 정도면 언제 우리가 지금 같은 비행기 탔냐 할 때가 곧 옵니다. 제가 구청장 때 지었던 집입니다. 노원구에 121세대 규모인데 화석연료를 하나도 안 쓰는 집입니다. 냉방, 난방, 급탕, 온수, 환기 5대 품목을 다 재생에너지로 씁니다. 간단합니다. 단열을 두껍게 하고요. 삼중창 쓰고요. 꼭 필요한 에너지는 지열과 태양광으로 만든 주택입니다. 앞으로 다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입주 조건을, 제가 그때 집주인이라 신혼부부 90% 입주 조건을 준 임대주택인데, 행복주택은 아시는 대로 6년간 살고 애 2명 나면 애 1명당 2년씩 해서 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인데, 한여름에는 26도, 한겨울에는 20도를 기본으로 맞춰줍니다. 본인이 별도의 에너지원을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했더니 입주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한 해에 121세대인데 애만 32명이 태어났습니다. 주거와 일자리가 저출산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뭐 다른 것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태양광을 여러 군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도 하고, 이 모델을 잘 정착시키는 게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아예 농지를 바꿔가지고 막 인삼 농사 짓는다고 해놓고는 가짜로 농사도 안 짓고 그냥 태양광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모델로 하면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도 하는데 소출은 대략 10에서 15% 정도 줍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굉장히 많아서 충분히 도시에서 빈둥거리지 않아도 이 땀 흘려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에너지 발전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얘기가 길어서 줄일랍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산림 녹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50년 돼 가니까 나무도 나이가 들면 탄소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감벌해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런 것처럼, 그리고 아주 남는 잔가지만 바이오매스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충 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막 베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숙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남 홍성에 갔더니요, 거기가 돼지를 엄청 많이 키웁니다. 그 돼지똥을 하루에 120톤씩
바이오 가스 공장으로 받아들여서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돼지똥, 소똥 있는 동네요. 아이고 냄새가 심해가지고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갔더니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지가 많은 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이오 가스. 소가 많은 데는요 바이오 매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많이 씁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 소위 플라스틱을 줄이는 일이 알바트로스를 위해서, 고래를 위해서, 거북이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해보니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석유화학단지를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하고 플라스틱을 바이오 기반으로 바꿔줘야 하고 그러면서도 물성은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숙제가 많은데 그래도 못 갈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관련해서 은행 시스템도 궁극적으로는 다 바꿔줘야 되는데 올해 지금 그런 일을 국회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우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곧 좀 태가 날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 정도에 소위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에너지와 관련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광역도 약간 권한이 있었는데 사실상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원전과 석탄은 대규모라 중앙정부가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바이오 가스나 이런 거는요 소위 티끌모아 태산 에너지입니다. 소규모로 합니다. 누가 잘하겠습니까? 산업부 장관은 잘 못합니다. 동네에 있는 의원님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본 계획의 권한을 기초정부까지 확대합니다. 석탄 발전소 하라고 확대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동네의 에너지원을 어떻게 빨리 재생에너지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언제? 늦어도 다음 달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님들이 계신 단체장님들하고 함께 우리 동네는 현재 얼마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어떤 에너지원으로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을로 바꾸겠다고 하는 계획을 스스로 세우셔야 됩니다. 기왕에 맞을 매면 즐겨야죠. 즐기면서 해야죠. 곳곳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한 거버넌스 기구를 짜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더니요. 광주는 우리는 2045년까지 해볼게. 강원도는요.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겠답니다. 호남은요. 거기는 이제 산업체가 많지 않고 신안 근처에 바람이나 햇빛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에너지를 쓸 때는 많지 않고 에너지원은 많아서 호남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3배를 만들어 보겠답니다. R이 300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주도도 그렇게 해보겠답니다. 여기는 쉽진 않을 텐데 R이 100까지는 해봐야 합니다. 경상남도도 아까 김경수 지사님 중심으로 우리 김경수 지사가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뭐랄까 조예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 위에 태양광 만드는 일, 풍력 발전, 태양광을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일 등등에 대한 계획을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60% 감축하겠다고 경남도가 계획을 세웠던데 저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략 40% 정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경남도가 60%를 줄여주면 땡큐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쉽지 않은 길로 갑니다. 특히 산업체에서 중우장대형 산업이 참 많습니다. 철강, 시멘트, 이런데 석유화학 이런 데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대한민국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요? 포항제철입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씁니다. 쌍용양회 엄청 씁니다. LG, GS, 칼텍스 이런 데는 아예 석유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납사 제품을 만드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쉽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안 갈 수 없습니다. 왜? 공룡처럼 안 되려고. 근데 기왕에 할 거면 어차피 가야 될 새로운 문명이므로 대한민국이 이 문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 과정에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꿈과 함께 그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숙제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런 새로운 문명사에 주인공이 우리 주민들이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새로운 꿈을 꼭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의 주신 김성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 뒤에 불 좀 켜주십시오. 네, 국회의원님, 저는 밀양시의원 설현수입니다. 오늘 참 귀중한 말씀 많이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본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은 공정의 가치보다 아까 말씀 중에 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또 많이 새겼습니다. 어제 KBS 시사 직격에서 산림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방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 대응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산림 모두 배기를 통해 가지고 홍수 대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경사도 30도 이상 되면 어떻게 모두 배기를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등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강의 말씀 중에 킬링 곡선이 나왔는데 이건 뭐 지구상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도 겨울철에는 CO2의 농도가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겨울철에 옛날에는 밀이든 보리든 다 심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보리 수매를 안 하다 보니까 논을 놀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정책적으로도 청보리든지 아니면은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도 밀이나 보리를 통해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왜 못하느냐 하면은 청보리를 키우는 것보다는 농우사료, 즉 외국에서 사료를 사오는 것이 훨씬 싸게 치이다 보니까 또 보리 수매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농토를 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겨울철에는 우리도 아까 킬링 곡선처럼 탄소가 겨울철에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겨울철에 보리를 심어도 벼를 심어도 다 산에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조를 해준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탄소 수당이라든지 탄소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준다면은 겨울철에도 이렇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으로 캐파가 커지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도당 위원장께서 우리 밀양에 방문하셔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신 가운데 하나가 한전에서 ESS를 이제 밀양에 이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ESS를 이제 기술을 집약해 가지고 마트에서도 이런 소규모 ESS가 판매되도록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분산형 에너지 그리고 뭐 철탑 이런 민원 해결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전격적으로 한번 좀 기술 개발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강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 KBS 시사직격에서 참 가슴 아픈 방송을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수준인데요. 다른 나라는 어떡하냐? 다른 나라는요. 그 소위 그 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임도라는 게 있습니다. 임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임도 개념이 없이 그냥 나무를 그냥 빼곡하게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소위 모두배기 방식으로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인건비는 비싸졌죠. 그러니까 예컨대 임도가 체계적으로 있으면 그 임도로 접근해서 감벌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충분히 이제 성장한 나무들을 소위 기계로 베어서 싣고 내려오고 그거를 소위 이 체계적으로 감벌을 하면 될 텐데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몽땅 뵭니다. 몽땅. 어린 나무나 자란 나무나. 지금 그게 대한민국 산림 정책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라도 임도를 체계적으로 내고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감벌을 하고 감벌된 나무는 최대한 소위 탄소를 머금을 수 있도록 나무 요런 것처럼 활용하고 잔가지만 소위 가까운 데서 이 소위 열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 방식으로 하다가 조선일보에 한번 걸리고 지금 KBS에 한번 걸리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산림 정책을 이 탄소 중립 시대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또 국회 제도가 하나 바뀌었는데 탄소 인지 예산 제도가 처음으로 입법화됐습니다. 내년에 시범 실시하고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정책이 탄소를 줄이는 거냐 늘리는 거냐를 예산을 책정할 때 미리 그 필터를 하나 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를 늘리는 정책들은 시행하기가 어려워질 예정이고요. 아까 이제 얼핏 바빠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 기후 위기 대응 기금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기금의 재원이 이제 갈수록 늘어날 텐데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의 다수가 탄소세를 내고 계십니다. 어디다가 우리 저 자동차 타고 다닐 때 탄소세를 내십니다. 우리가 내는 기름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차의 절반이 세금인데 이게 교통환경에너지세라는 명목으로 걷어갑니다. 1년에 15조 내지 17조 정도의 세금이 거칩니다.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냐? 도로 닦는 데 80%를 씁니다. 세금의 성격은 탄소세적 성격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 세금을 기후 위기 대응 기금으로 보냅니다. 조금씩 한꺼번에는 아니고 그렇게 보낸 세금으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위 탄소 흡수원을 지킬 수 있는 쪽에 쓰거나 혹은 그거를 장려하는 정책이나 이런 데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의 예산 회계나 산업 시스템이나 생활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바뀝니다. 우리가 203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생활 가까운 곳에서 탄소를 쓰지 않고 사는 새로운 삶을 주택은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 주택에서 주무시고 차는 전기차를 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제로 직장에서 하고 그 직장에서 새롭게 만드는 예컨대 포항제철이라고 치면 포항제철에서도 그 고로를 녹이는데 이 그린 수소로 고로를 녹이는 이런 그야말로 새로운 문명 체계를 여기 계신 분들이 설계도 하셔야 되고 그런 세상을 빨리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산업 경쟁력이 돼서 그 산업 경쟁력을 세계에 수출하고 그런 녹색 문명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과제가 있는 듯합니다. 뭐 네. 다른 혹시 네.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 빨리 집에 가자 이거. 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해시 의원 김명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집 시중에 있는 이게 태양광판 모듈이랍니까? 좀 더 마이크를 가까이 쓰고. 예, 우리 태양광판 그 모듈이랍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그 태양광 설치하는 데 대한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중앙에서는 좀 느슨한데 각 지자체에서 그게 조례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해 버려 가지고 그걸 일반 민간 사업자들이 그걸 하기가 상당히 지금 거의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웅진코이라고 있죠. 웅진코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제 태양광을 만들어지는데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실리콘이 있고요. 그걸 이제 가공해서 무슨 인고를 하고요. 인곳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웨이퍼를 생산하고요. 그게 이제 태양광 모듈로 이렇게 오는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앞단은 사실상 한국의 경쟁력이 좀 약합니다. 그 원재료를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합니다. 그런데 뒷단의 생산력은 대한민국이 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화하고 LG가 미국 시장에 미국 가정용 태양광 시장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중국산 펜을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긴 한데 그 최종 제품의 상당 부분은 국산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 것 같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리콘 기반의 태양광을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오고 있는데요. 태양에서 에너지를 100을 쏘면 현재는 그걸 에너지로 바꾸는 게 대략 23 정도를 에너지로 바꿉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근데 이미 효율은 그 단계를 25% 정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상용화는 안 됐는데 이 제품은요 유연합니다. 지금은 딱딱하잖아요 태양광이. 근데 이 제품은 이 유연한 제품이라 이게 이제 상용화되면 그냥 웬만한 벽에 붙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겉면에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굳이 플러그인을 안 해도 그냥 평소에 세워놓으면 거기서 들어오는 햇볕 에너지를 이제 자기 배터리에 저장하고 타고 다닐 때도 그냥 햇빛 받으면서 쓰면서 저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혁명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누가 제일 경쟁력이 있냐? 대한민국이 그 분야에 현재까지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태양광 영역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옛날에는 그냥 옥상에만 이렇게 태양광을 개우 붙입니다. 그런데
모든 벽면과 유리창과 이런데 햇빛이 닿는 모든 면이 발전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그거를 깔고 거기서 생산되고 남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ESS에 저장하고, 그렇게 에너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대가 곧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제 동네는요, 외부의 사업자가 와서 자꾸 뭘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싫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외부의 업자가 와서 사업을 하고 자꾸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배가 아프니까 좀 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군수분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떨어져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많이 어려운데요. 그것도 이제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동네 분들이 농사를 짓든 어디 가까운 공장에 다니시든 그분들이 그 동네의 공공재입니다. 햇볕이. 그러면 그분들이 일종의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산된 에너지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제도화해서 모든 동네 분들이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할 텐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 균형 발전의 이 재생에너지는 국가 균형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햇빛이 안 쬐는 건 아닙니다만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무슨 풍력 발전을 꼽거나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불리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태양광의 일조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간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에는 국가 균형 발전에 틀림없이 기여하게 될 겁니다. 장차. 그리고 지금은요, 서울에 사나 우리 김종호 의원님 사시는 김해나 에너지 값이 같습니다. 전기료가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전기료가 꼭 같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면 재생에너지를 가까운 데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더 싸게 쓰고요. 그 수도권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자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선가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이 전기값이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체계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장차 국가균형 발전의 이런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시스템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네, 저 뒤에. 네, 김해시의회 정준호입니다. 지금 마칠 때 질문하게 돼서 또 동료 의원님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목요일 날 2050 탄소 중립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정리하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지자체 또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참 꺼려지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 이익은 모두가 보기 때문인데, 아까 강연 말미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세가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라는 좀 이렇게 견해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이미 선진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술도 좀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후진국들의 참여를 그런 탄소세로 강제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독일 어떤 마을을 예로 들어서
재생에너지로 그 마을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 특성상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데서는 사실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수소 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인 것 같은데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015년에 파리에 기후 협약을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죠. 기후와 관련해서는 1992년에 리우에서 했던 리우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2015년 파리 협약이 굉장히 두 번에 걸친 주요한 협약이었는데, 92년도에 리우에서 할 때만 해도 선진국들만 이 소위 탄소를 줄이는데 의무를 강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부시가 미국에서 2001년도에 그 기후 협약을 탈퇴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후 관련한 라운드가 무력화됐는데, 그때 미국이 하는 얘기가 아니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인도가 이산화탄소를 엄청 배출하는데 왜 우리만 그 의무를 져야 돼? 다 같이 져야지. 그 핑계를 댔고, 중국은 지금 이산화탄소 발생 1위 국가입니다. 중국은 아니 당신들은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 다 써놓고 우리가 좀 성장해 보려니까 왜 우리한테 그런 부담을 줘? 그건 당신들이나 해. 그렇게 15년을 싸우다가 2015년에 겨우 타협하기를, 좋아, 강제는 하지 말고 당신네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각자 알아서 제출해 라고 해서 이 선진국이든 그렇지 않은 국가든 다 의무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 제출을 하게 제도가 바뀝니다. 2015년에 극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나마 그때 대통령이 오바마여서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 제출한 거는 뒤로 빠꾸는 안 돼.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곧바로 또 트럼프가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에 놓였다가 다시 바이든이 첫 번째 성명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파리 협정의 기본은 모든 국가가 자기 수준에 맞게 탄소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대략 2028년 정도 되면 실제로 석탄과 원자력보다 풍력, 태양광 등이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더 싸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 제레미 리피키는 그 시기가 소위 화석 연료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가릴 것 없이 에너지원의 근본 시스템이 경쟁력을 포함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성장하지 않는 그런 국가들도 에너지 시스템은 그렇게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소,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대부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그렇습니다. 수소 자동차가 좋으냐 전기 자동차가 좋으냐 한참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혹시 수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가 넥소를 만듭니다. 유럽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왜? 저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투자를 안 했습니다. 최근에 유럽이 수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재생에너지에 특히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총량이 급속하게 유럽이 늘어납니다. 유럽도 소위 커테일이라고 해서 부하가 풍력이 총량이 그 나라가 쓸 에너지원을 넘치는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커테일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넘칠 때는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유럽이 수소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다 갖다 쓰지? 아하, 수소 자동차 만들어야 되겠구나. 유럽은 이렇게 시작하고요. 대한민국은 수소 자동차를 먼저 만듭니다. 연료전지 산업을 먼저 만듭니다. 그런데 약간 부끄럽게도 이게 대부분 부생수소거나 계질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기반의 수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단을 맞습니다. 니네 이거 하려고 넥소 만들었니? 근본적으로 그린 수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소비재를 먼저 만들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유럽은 풍력, 태양광 기반의 재생에너지에서부터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걸 이제 소비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기술 수준이 엇비슷합니다. 지금 다 뭐랄까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기업 지멘스나 이런 데들이 다 시작을 했고요. 대한민국도 최근에 몇몇 대기업들이 이제 드디어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지금 100m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유럽의 국가들이 대략 우리보다 한 20m 정도 앞에서 출발했고 우리가 약간 늦게 출발했는데 뭐 우리가 워낙 또 빨리빨리 일을 잘하니까 이것도 잘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산중공업이요. 경남에 있죠. 두산중공업이 주력 제품이 원자력하고 석탄 발전소가 주력이었습니다. 거기도 풍력을 좀 하긴 했는데 약간 뭐 실제로 생산 안 하고 조립하는 수준이었고 이 두 개가 주력이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감원전 정책을 해서 더 이상은 안 한다고 하고 석탄도 국내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하고 해외 거를 약간 열어줘서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왕창 떨어져서 경쟁력이 약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소위 LNG 터빈을 만들었습니다. 이 LNG 터빈이요 조금만 바꾸면 그린 수소 터빈으로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죽는 소리를 여전히 하고 있긴 한데 특히 이제 석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풍력이나 그린 수소 이쪽으로 그러니까 수소 터빈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최근에 두산중공업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곳곳에서 생길 겁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의원님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애국심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후 위기는 생존 문제입니다.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신 김성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당원들께서 유튜브를 통해 강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당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도 온라인 생중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생중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강사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시 40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빨리 시작하는 만큼 일찍 마칠 예정입니다. 시작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후에 서명 받는 곳이 매우 혼잡하여서 오늘부터는 마지막 서명은 하지 않고 명찰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준비된 박스에 반드시 본인의 명찰만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후에 이번 정치 아카데미에 대한 중간 평가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설문 링크를 보내드리겠으니 실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준비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